안녕하세요. CEO 특강의 서현미입니다. 디도스 공격, 좀비 PC, 개인정보 유출. 근래 들어 많이들 듣게 된 단어들인데요.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가 생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려 해킹과 보안 관련된 중요성들 다들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CEO 특강에서는 시대를 앞서 IT 환경에서의 보안 서비스를 이끌어온 안랩의 김홍선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글로벌 통합 보안 기업 안랩. 안랩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솔루션과 전문적인 서비스로 국내 보안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안랩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의 대명사인 V3 제품군을 비롯해 정보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보안 컨설팅과 보안 관제 서비스 등으로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안랩은 지난 2월 세계 최대 보안 관련 행사인 RSA 컨퍼런스에 참가하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 보안 기술 전도사로, 국내 시장에서는 보안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홍선 대표는 IT 네트워크와 보안 전문가로 2008년 8월 CEO를 맡아 스마트,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보안 기술 및 서비스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김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함께 사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영혼 있는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가의 소통에서는 글로벌 통합 보안 기업 안랩의 김홍선 대표를 만나본다. 네, 지금부터 글로벌 통합 보안 기업 안랩의 김홍선 대표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방금 보신 것은 이제 저희가 저희 보안 쪽에서는 가장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RSA 컨퍼런스라고 그 보안 업체와 보안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만 명 가까이 모인 행사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에 크게 나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발표하는 사람들도 한 반 이상이 외국인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안랩은 여러분들 뭐 앞서 보셨지만은 안철수 박사님이 창업한 회사로서 V3로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수주 매출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까지 이 1,000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1,000억은 이제 저희가 최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랑 비교하면 하드웨어 한 1조 정도에 해당하는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한 그 중에 90% 정도가 솔직히 국내 사업이고 해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 CEO 오면서는 저의 미션은 이 회사를 성장시켜서 제가 왔을 때 한 600억 정도 됐습니다. 6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작년도만 해도 한 40%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을 더 키우고 그러니까 제품도 널리고 그다음에 해외 사업이라든가 좀 더 영토를 넓히는 바로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는 아마 뭐 이공계도 계시고 인문계도 계시고 특히 여기 관광 쪽도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는. 그래서 그런 쪽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로도 있겠고 좀 먼 훗날도 계시겠지만은
이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변화의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이 IT고 결국 이 IT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이정문 씨라는 만화가가 아마 조선일보로 알고 있는데 1965년도에 그 그린 만화입니다. 거기 나온 건데 보시면은 2000년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해서 한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65년도에 국민소득이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얼마쯤 됐을까? 머니까 이 답을 들을 수가 없네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정도 되죠? 65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290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60년도에 태어났는데 60년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불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전 세계에서 한 153번째인가 4번째 정도로 못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필리핀은 물론이고 저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5년도니 국민소득 300불 정도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뭐 아무것도 없었죠. 거의 아무것도 없고 문명에서 완전히 뒤떨어졌고 뭐 이미 그 식민지 이후에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한 10년 지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국토는 초토화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이런 시대에 35년 뒤를 예측해 본 건데 몇 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여러분께 지금 제가 도화지를 한 장씩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35년 뒤를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맞추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류가 뭐 많이 인기라는 건 많이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나라 돌아다니면은 많은 이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 알아주고 대화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이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걸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품이 있으면은 제품을 들고 가가지고 이 제품이 어떻습니다라고 여러 번 설명할 것 같으시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80%는 신변 얘기를 합니다. 어떻고 왜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저 회사에도 잘 모르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류가 주는 이점은 뭐냐면은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 하면은 뭐 고대 로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공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아는 거고 드라마도 알고 케이팝 가수도 알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나라의 이 콘텐츠의 힘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받아들인 나라가 조금씩 틀립니다. 이를테면 이란 같은 데 가보면 이란 같은 데는 인기 있는 것이 고대 사극. 이를테면 뭐 대장금은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었고 주몽이라든가 왜냐하면 거기는 말 타고 활 쏘고 이런 민족이니까 주몽 같은 경우는 뭐 시청률이 90% 가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뭐 김현중 같은 경우 엄청나게 인기 좋죠.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김현중 카드를 가져와서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라별로 좋아하는 그 스타일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하여튼 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교류되는 건데 이 기반이 뭡니까 결국? IT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IT 때문에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IT가 이 콘텐츠의 벽을 굉장히 크게 허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PC가 나온 것이 1980년대죠. 애플 컴퓨터가 처음에 발표하고 80년대에 만들어진 PC라는 컨셉이 90년대로 이제 PC 시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아까 94년도에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그때 만들어진 것이 2000년대를 인터넷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결국 2000년도 뭐가 스마트폰의 효시냐고 말이 많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쓰는 많은 형태의 모바일 스마트폰의 형태는 애플의 아이폰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2007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이때부터 결국 지금이 스마트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세계는 이런 스마트폰과 클라우드와 또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정보화된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그냥 나와서 그냥 휴대폰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달라진 게 많아요. 이를테면 이것은 센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냄새 나는 것 빼고는 전부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전부 다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휴먼 터치가 되는 디바이스라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은, 기계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기계 속에 다가가지고 기계를 마주보고 앉아서 그 명령어를 배우고 사용 방법을 익히고 그래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추출하고 기계에 우리가 다가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내가 중심으로 가져온 세계를 바뀐 거예요. 왜?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는 어떤 친척분이 작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분이 자기는 이제 눈이 50대 중년쯤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대요.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아이폰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보시면 이거 화면이 되게 크다고 이거 어디서 샀냐고 그래서 그걸 사셨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 사는 건 아닌데 다음에 몇 달 뒤에 만나니까 그걸 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잘 쓰세요. 그랬더니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애들을 다 이제 대학 졸업시키고 이제 뭐 유학도 보내고 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데 원래부터 미술을 하고 싶으셨어요. 전공은 아닌데 그래서 미술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미술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를 많이 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르네상스 시대부터 최근의 현대 미술까지 사진 이런 거 봤는데 이건 인터넷이 어디서든지 되니까 계속 보면서 손가락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컴맹은 아니에요. 컴맹은 아니지만은 집에 PC가 있지만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뭐 잘못되면 손 하나도 깜짝 못해요. ASU는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맹은 아니지만은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이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한테 다가온 디바이스는 자기의 용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작지 않으세요 했더니 이게 뭐 큰 게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패드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쓰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 기술 안 하신 분들 많지만은 이런 스마트폰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기술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패드 같은 게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나왔을 때 딱 키면 바로 올라오잖아요. 에러 메시지가 없잖아요. 메시지가 없잖아요. 기술적인 메시지가. 엔지니어들은 여기 엔지니어들 분들은 이거 뭐 메시지도 없고 왜 이렇게 불편해 하실지 모르지만은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그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일반인한테 기술적 스트레스인지 아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굉장히 휴먼 디바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기계로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도 가전의 통신 같은 경우는 내가 PC 통신에 들어가든지 내가 전화에 붙잡고서 전화를 통해서 누굴 찾아가지고 하든 있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얼마든지 끌어오지 않습니까? 뭐 트위터를 볼 수도 있고 페이스북을 볼 수도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굉장히 휴먼 디바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세시봉이라고 작년에 한때 인기 있었잖아요. 저희 때보다 조금 위 분들이에요. 근데 저도 아는 가수들이 많아서 같이 본 적을 있는데 보면서 보니까 그때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트위터에서 어떤 분 나 그 당시 세시봉에 출입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뭐 어느 연예인들의 뭐 비화를 알고 있다니 막 계속 트위터에 올리는데 마치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재미있는 거예요. 왜? 이 디바이스가 기계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옆에서 같이 보면 재밌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슈퍼볼 같은 걸 하면은 실제로 이 소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스포츠 게임도 같이 보는 게 재밌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와 스마트폰과 이런 클라우드나 이런 것이 같이 옆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디지털 정보화되는 것들이. 그래서 IT 구조는 굉장히 많은 디지털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저 서버 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서비스 쪽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나 웹 서비스나 클라우드나 이런 쪽이 계속 많고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구조를 봤을 때 이 기술들이 다 어베일러블 하는 게 그게 혁명의 주체입니다. 자, 여기 밖에 여러분 보면 밴딩 머신이 있어요. 밴딩 머신이 있으면 그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거기다가 디지털 카메라 붙이고 뭐 인터넷 AP 붙이고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밴딩 머신도 멀리서 모니터링하면서 실제로 더 인텔리전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휴대폰 이런 것들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계신 노트북 컴퓨터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학부생들이 쓰던 그 컴퓨터보다 좋은 겁니다. 몇백 명이 같이 쓰던 것보다 좋은 거예요. 더 막강한 컴퓨터를 여러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더 많은 이런 스마트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의 키워드는 결국 사람들이 굉장히 막강한 자기 중심에서 정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내가 이끌어가고 정보도 내가 중심에서 끌어간고 내가 어디 학교 도서관에 와야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얼마든지 정보를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융합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융합인데 융합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융합. 결국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 이 자연계 소리, 사람의 소리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신호죠. 그걸 디지털 세계로 바꿨어요. 예전에 TV가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다 디지털로 바뀌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주 잘했죠. 그래서 결국 가전시장을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컨버전스는 인터넷 컨버전스. 결국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신이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가 끼어들다가 이제는 인터넷이 중심이고 거기에 음성, 영상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냥 서비스인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거의 공짜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 카카오톡이 뭐 요즘 뭐 하고 이런 것들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보통 돈 주고 비싸다고 생각했던 서비스들이 다 지금 무료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뭔가 다른 데서 밸류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앞서 이제 그 모바일 시대가 됐다는 것처럼 이제는 어디서든지 자기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과 인문학이 결합되는 거. 왜? 삶의 현장은 결국 인문학이거든요. 결국 심리라든가 그 사회학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같이 활동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은 심리학이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대학을 물론 안 나왔지만은 하다 말았지만은 굉장히 심리에 대한 책을 많이 공부하고 원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스마트 워크다. 그 뭐는 집과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나뉘잖아요. 참 좋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은 IT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학적 프로젝트예요. 왜? 우리나라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온 거예요. 그 전에 뭐 산업혁명 이전이야. 그냥 뭐 각자 해 뜨면은 가서 일하고 해 지면 집에 돌아오고 이런 거였으니까. 근데 산업혁명화 시대가 되면서부터 출근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출근해서 퇴근하는 근태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제조업들이 근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찾으시는 많은 기업들이 근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태를 안 챙기고 플렉서블 타임이라고 이래봤자 한두 시간 차이인 거예요. 결국 여전히 근태, 내 앞에 있어야 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면 뭐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뭐 옆에 있으면 뭐 그 윗사람이 퇴근 안 하면 나도 퇴근 안 하고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이 경영적인 그런 예거든요. 자, 그런데 스마트 워크 시대는 뭡니까? 내가 안 나와요. 나 애기 보면서 같이 할 거야. 그러면 스마트 워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부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 스마트 워크를 얘기할 때 이런 강연 나가면 그런 얘기예요. 과연 그런 업무를 할 자세가 되어 있냐 이거죠. 경영인들이, CEO들이. 내가 지금까지 평생 CEO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그렇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업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쉽진 않거든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이것도 융합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우리의 그 많은 커리어에서 큰 변화를 줍니다. 여기 뭐 여성분들 많은데 여성분들 나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처럼 난 이제 아기 낳고 그러면은 현모양처럼 살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커리어 갖고 잡을 갖고 일을 하십시오. 그 이 애를 키우는 기간은 단 몇 년이지만은 그 우리 때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반반이었어요. 같이 커리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현모양처럼 사람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와 같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기 탤런트를 충분히 살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가사 때문에, 육아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국가를 벗어나서도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공간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물리적으로 꼭 출장 와서 할 일도 아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같은 데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한 50명 정도만 돼도 벌써 사무실이 전 세계 한 8개쯤 있습니다. 제가 인상적인 기업 중에 하나는 간데 한 100명 넘었어요. 120명쯤 있는데 한 8개국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다음 미국 내 5군데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본사에 그래도 몇십 명 있을 테니까 한 평균 한 사무실당 한 5명에서 10명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는 홈오피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엔지니어링 컴퍼니인데 자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스킬이 좋은, 가장 탤런트 있는 사람을 어디든지 뽑는다 이거죠. 물리적 공간에 연하지 않는다. 왜?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공동 프로젝트 할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여러분이 글로벌하게 더 눈을 넓혔을 때는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융합의 세계를 IT가 만들어내는 이런 융합의 세계를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물리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던 이런 세계, 뭐 피지컬 월드란 말이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여기는 주로 뭐랬습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 면 여러분 어디 가서 상점에 가서 보거나 또는 언론상에서 나온 걸 보거나 광고에 나온 걸 보거나 뭐 TV에서 광고 보고 아 이거 조합에다 이렇게 샀죠. 그러다가 디지털 세계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검색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검색이 되니까 내가 맞는 걸 찾아서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이제는 그것을 더 밑에서 봤던 소셜 네트워크가 받쳐주고 있죠. 실제로 보시면은 전 미디어의 권력이 실제로 여기 서치,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것은 또 한편의 방향은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업 모델이 똑같아요. 다 뭡니까? 광고에서 먹고 살아요. 물론 이제 뭐 언론사는 이제 판매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광고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광고의 비중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또 소셜 네트워크로 가고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고 글로 돈이 몰리게 돼 있고 글로 광고주가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권력이 바뀌는 거예요. 권력의 이동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융합이 이렇게 났을 때 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고객이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에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제품도 많고 서비스도 많고 엄청나게 정보도 많은데 전 세계에서 그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브랜드. 얼마나 릴라이블하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믿고 했을 때 제품을 진짜 오래 쓸 수 있겠냐. 뭐 값만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구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값이 싼지, 아니면 뭐 내가 믿을 만한 브랜드인지, 뭐 명품 같은 거 브랜드가 높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사람들이 많은 초이스가 있다 보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권고하는 것은 여러분의 브랜드를 창조하십시오.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브랜드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보통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은 많지가 않아요. 몇 줄이 아니에요. 한두 개 단어예요. 아, 저 사람, 그 일 잘해. 그쪽 일 개인의 스킬이 좋아. 저 사람 성실해. 그 사람 무난해. 어느 평가를 받겠냐? 여러분의 브랜드가 앞으로 여러분의 기회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과거의 산업 시대에는 결국 내가 제품을 만들고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수요와 공급만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위에 나를 같이 하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쟁하는 거죠. 자, 스마트폰을 애플이 끈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튠즈가 있고, 앱스토어가 있고, 자기들의 세계로 이 안에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어. 그걸 만들어내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애들이 있고, 컨텐츠 공급하는 애들이 있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애들이 있고, 다 자기 플랫폼이에요. 구글도 검색이라는 걸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자기 전자상거라는 걸 중심으로 자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전자상거에서 표현한 게 뭡니까? 재고관리, 지불, 보안, 여러 가지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플랫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제품 하나가 있으면 내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기능이 좋게 하고 싸게 하고 그러면 팔아서 그것이 상대방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 저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그 속에서 컨텐츠부터 얼마나 이것을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더 빨리 즐겁게 살 수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시대로 실제로 많은 그 사업 모델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박사님이 21세기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을 탈권위주의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개인들이 파워가 강해진 사회고 국가보다 글로벌이 중요해진 이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기존에 우리가 권위라고 생각했던 것들, 어떤 큰 조직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그럼 여러분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글로벌화가 돼 있고 기존의 개념과 틀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만 한때 한의대가 굉장히 인기였죠. 지금도 아마 인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한의대가 별로 없었어요. 한의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의대가 막 뜨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인데 한의사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의대 공부했는데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서 가슴 아프더라고요. 훨씬 엔지니어로 해서 즐겁게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회적 통념상 한의대를 해야 가장 빨리 안정적으로 뭐 큰 차를 살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참 뭐 어리구나 하는 생각을 말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중국 한의 약재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약재가 굉장히 거의 중국산이라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들, 정관장 이런 것들이 딱 튀어나오면서 거의 대기업들도 마케팅하면서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봤을 때 다 갔던 것은 좋은 직장을 생각해서 갔을 거라고요. 다 뭐 의사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판사가 되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다고요. 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결국은 자기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보면 사람들이 다 소비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소비보다 일이라는 거죠. 여가보다 일이 더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재미를 느낄 수 없다면은 아마 다른 걸로 아무리 뭐 명품을 사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은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의 역량, 내가 리더라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저희는 이제 개인 리더십이라고 셀프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CEO가 전부 나를 믿고 전부 윗사람만 바라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특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 각자가 전부 다 리더입니다. 영업의 현장에 있건 개발의 현장에 있건 서비스 콜센터를 하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각 개개인이 어떤 직업을 하든지 그것을 내가 어떤 방향을 간다는 것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보다 이런 재미는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여기 엔지니어 기반으로 엔지니어 쪽으로 하시거나 또는 뭐 새로운 것을 보시는 분은 호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76년도에 이런 그것이 잡지에 났습니다. Popular Electronics라는 잡지예요. 아마 수십만 명이 봤겠죠. 수만 명이 봤을라나? 그때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컴퓨터를 이렇게 마이크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은 다르게 느꼈어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딱 보고 야, 이걸로 드디어 개인들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뭐 IBM 같이 큰 회사들만 만들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술이 됐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폴 앨런은 저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베이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유학 중이던 손정희 회장은 미국 소프트뱅크의 지금 회장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 손톱만도 못한 이런 칩에서 그 인간의 두뇌가 들어가 있다니. 그래서 나는 평생을 정보혁명에 바치겠다. 그래서 가장 큰 유통망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트리거링 돼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틀린 거죠. 실제로 이 중에 하나인 폴 알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명성을 얻는 게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것이 돌아가는 게 재밌다. 그 자체가 재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엔지니어가 가장 큰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 제3자가 옆에 사람들이 쓰는 걸 봤을 때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거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아마 그거 안 만들어 보시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것이 공통적인 엔지니어들의 또 이런 발명가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논문 내고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뭔가 했는데 저 사람이 쓴다 봤을 때는 그 희열은 여러분 그것을 맛봤다면은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이것을 만든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정이 중요한데 게리 해머라는 유명한 경영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왔을 때 기업에 공헌하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돈을 얼마를 받고 연봉 얼마 받고 일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해서 얻는 것은 밑에 세 가지입니다. 지성과 근면과 복종, 잘 일하고 그러니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 정도인데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뭡니까? 나머지가 열정과 창의성과 추진력 다 여러분이 잠재력을 갖춰야 될 것이지 어떤 학습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로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든 것이 애플의 제품에 보면은 애플의 이것은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했고 매뉴팩처링은 그러니까 이것 제조는 중국에서 했다 이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이 밑에 20%를 한다는 거예요. 애플은 저 위에 80%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죠. 더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과 추진력과 이런 그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은 바로 이런 인력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가 지금까지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벌어진 변화들 그런 것을 봤고 과연 그럼 미래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제가 트랜지스터하고 IC가 굉장히 큰 발명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0과 1의 디지털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뇌 구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IC 칩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속에도 결국 다 IC 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도 이렇게 시놉시스라는 걸로 돼 있어서 결국 떨어졌다 붙여졌다 이런 거에 논리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에 있는 300억, 뇌는 뭐 더 커지진 않겠죠. 여기보다 앞서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 것 같으십니까? 이게 2018년입니다. 6년 남았어요. 뭐 물론 뇌세포 숫자보다 저 트랜지스터 많아졌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6년 뒤에는 별로 안 바뀔 것 같지만 적어도 30년 뒤에는 엄청나게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40, 50대 됐을 때는 굉장히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인텔리전트하고 훨씬 스마트한 그런 세대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디바이스들이 사람에 왔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디바이스가 사람에 따라 아까 스마트폰이 굉장히 휴먼 인터페이스가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더 나아서 사람의 모든 것을 학습해주고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기술의 발전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보다도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IT라는 것이 어떤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IT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많은 기술들이 이제 융합될 겁니다. 지금 많은 과학 발전들 보십시오.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DNA 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왜 못했겠습니까? 그것도 있었지만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연산 처리할 수 있고 그걸 보급할 수 있고 컬렉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정보화가 되면서 훨씬 더 할 수 있는 급격하게 등장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디바이스 숫자가 증가하고 데이터가 폭증한다는데 그 중에 한 3, 40%는 여러분 의료 데이터, 여러분의 메디컬 데이터가 될 거라는 예상이 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안전,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고 그럼 그런 데이터들이 더 급증할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정기검사를 가보면은 피 검사할 때마다 처음에는 한두 개 이렇게 뽑더니 이제는 점점 뽑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검사 항목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점점 더 많은 센서를 갖고 더 많은 디바이스 갖고 더 많은 데이터를 보겠다는 거죠.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은 많은 데이터가 어베일러블한 상황에서 그럼 뭐가 바뀌는가?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 보면 굉장히 먼 옛날 얘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몇십 년 뒤에 보면은 우리가 그 시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지금 시대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적어도 10년, 20년 뒤에 지금 2012년을 보면 야 정말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그 속도가 높거든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 사이언스와 IT와 이런 것이 결국 이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 적이 과연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제가 이공계나 이런 걸 안 하시는 거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것이 또 사회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이것이 단지 그냥 앞서가는 데만 있고 전부 다 쫓아가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 인텔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그 컴퓨터 들어가는 CPU로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 회사에는 인류학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10년 전부터 박사급들로. 왜 있겠습니까? 인텔에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
이 칩을 뭐 선진국에서는 그냥 쓰겠지만은 후진국을 가보니까 거기는 전기 자체가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후진국 환경과 실제로 쓰는 패턴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시겠지만 소비재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산재, 결국 그것을 쓴 컴퓨터나 그것을 쓰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소비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벌써 인류학자들 오래전부터 고용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제가 한번 컬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 가보시면요. 중국에서 이제 세탁기를 팔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오는데 오늘 딱 분석해 보니까 농가에 특히 많이 가보면은 막 채소 찌끄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채소를 찢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걸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세탁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채소를 씻으면 어떻게 정말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기능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중국의 업체는 이걸 보더니 중국 문화를 아니까 그럴 수 있겠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데 그러면 채소를 씻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밸브를 좀 크게 하고 채소를 씻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겠다. 조금만 더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그래서 채소를 씻는 세탁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큰 히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바꿨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적으로 사실 세탁기는 꼭 세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엔진이 돌아가는 모터가 들어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용도가 나온다는 거죠. 앞서 뭐 배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은 다른 쪽 방향으로 전혀 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융합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IT는 결국 컴퓨터의 도입은 결국 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부터 미니 컴퓨터, PC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에다가 지금은 스마트폰까지도 전부 다 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런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사람과 굉장히 친화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친화력이 높은 디바이스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많은 데이터들이 몰려 있어요. 빅데이터라고 하죠. 클라우드다, 그렇죠. 그럼 저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럼 많은 데이터가 몰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음성인식, 한글 음성인식을 평생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평생, 그게 많은 생각이 한글은 역시 한국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 구조도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글의 음성인식 알고 있으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저기는 한국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것이 다 데이터의 힘이죠. 엄청난 빅데이터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해주는 전체는 이것이 결국 소프트웨어가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면은 보통 그냥 뭐 이런 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든지 또는 뭐 큰 학사방 프로젝트 하면 그런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결국 어떤 세계를 보여주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기술적인 거지만은 실제로 그 아이디어는 여기 많은 뭐 입문하신 분이든 어떤 분들이든 이런 세계가 되면 우리 편리하지 않겠어? 이런 세계면 더 멋지지 않겠어? 이런 세계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안 위협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런 트렌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포스트 PC 시대고 빅데이터나 이런 시대가 있는데 저희가 그럼 뭐에서 시작했냐면 바이러스 치료에서 시작했죠. V3라는 게 바이러스 치료니까. 그런데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악성 코드가 결국 해커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더라 이거죠. 그럼 악성 코드 디테일하게 봐야겠다. 거기 DNA 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몇 개를 봤더니 몇백 개를 보면서 도대체 이 파일의 어떤 특성이 무엇일까?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파생됐고 어떻게 배포되고 있고 어떤 그 액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로컬 시스템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제가 CEO 되고 처음 한 프로젝트 이겁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악성 코드를 통째적으로 클라우드로 막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그럼 그 클라우드에서 하면 훨씬 더 지능형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훨씬 이 악성 코드의 비헤이비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각 디바이스에 놓고 서비스에 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 안철수 안랩의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라이브하게 여러분 이 돌아다니는 파일들을 해서 DNA 특성을 끄집어내서 그것의 비헤이비어를 분석해내고 그것이 각 디바이스나 또는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연동돼서 됩니다. 이를테면 작년도 3월 달에 디도스가 있었을 때 그전 2년 전에 디도스에 비해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2년 전보다 훨씬 어려운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가능했냐? 그 전과 다른 게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적해 갈 수가 있거든요. 아, 저 악성 코드는 저기서 뿌리고 있다. 저 P2P 사이트에 뿌리고 있다 해가지고 바로 추적해 들어갔거든요. 거의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업 하는 데나 또는 뭐 이렇게 보안 제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엔 막을 수 없었던 것이 그런 지능력을 훨씬 가지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 회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회사에 한번 어떻게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전체 제품군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e are exposed to cyber threats every day as we go about our digital lives. Hackers are acquiring massive zombie networks and using them to bombard websites with DDoS attacks. TrustGuard DPX, an exclusive DDoS mitigation solution, protects services from overwhelming volumes of traffic with multi-layered filtering. In addition to DDoS attacks, other network threats are widespread. OnLab TrustGuard, a unified threat management system, defends against them at the network's gateway. Sophisticated malware continuously infiltrates corporate networks. TrustWatcher identifies unknown malware using a self-diagnosis system and prevents traffic anomalies and botnet activities at the network level. Inside the network, V3 Endpoint Solutions safeguards servers, desktops, and mobile devices against a wide range of internet threats. Industrial control systems, such as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lines, are protected with TrustLine. 네, 앞서 이게 타워 같은 게 보이죠? 그게 저희 클라우드 엔진입니다. 안랩 스마트 디펜스라는데.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면 좀 기술적으로 어렵다 생각하실지 모르죠. 저거 만든 사람들 인문학교들입니다. 우린 인문학 출신들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같이 해서 오히려 표현을 더 잘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인문학이 계시더라도 경영대, 영문과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기술적인 IT적인 컨셉을 이해를 못하면은 점점 자기의 도메인은 내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프로그래밍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것을 잘 쓰면서 이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바뀌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에 따라 뭐 상품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제품 기획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지금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자기 개발을 할 때 있어서 내가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월급 받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나가십니다.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떤 밸류를 가진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당장 지금 얼마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밸류를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아까 브랜드도 키워야 되고 스킬도 키워야 되고 경험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실력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는 뭐 시켜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준비 안 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죠. 결국 컨셉도 정확히 알고 기술도 알고 필요하면 자기가 분야에 있어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 능력, 그 다음에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융합의 시대에 있어서는 언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서로 이해하는, 기술을 인문학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인문학적인 현상을 기술로 인프리멘트, 이런 소통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명확하게 자기가 가진 것을 알고 남의 것을 알고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언어라는 것은, 어학이라는 것은 과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보통 어학 같은 걸 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트가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아끼지 마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쭉 프로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학교도 잘 나오고 참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죠. 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실패를 2번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뼈 아프게 실패를 했고 정말 바닥까지 갔어요. 40대 중반에. 그래서 정말 지금 거의 이제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악몽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저희가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리고 사물을 보는 게 틀리고 각 업무를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건 제가 정말 개런티합니다. 그것이 한번 복귀를 해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와닿아요. 그런데 전 문제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실패를 했다는 거죠. 처자식도 있고 뭐 그냥 돈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아팠어요. 그렇지만 내가 젊었을 때 이것을 해봤었다면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상처는 많이 아물잖아요. 여러분, 처자식이 있는 것도 여러분 혼자만 그냥 그런가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상처가 아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실패를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더 자기를 더 성숙시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회사의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은 우아하게 실패하는 것을 장려한다. Google encourages to fail nicely.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거든요. 도전을 해봐야. 근데 실패라는 것은 도전을 해봐야 실패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도전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멋진 그런 자신감과 열정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선 대표님과 함께한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모양처보다는 커리어 우먼이 되라는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그냥 현모양처라는 그 환상을 꿈꾸기보다는 자신의 직업을 찾으라는 말씀과 그다음 잡보다는 커리어를 쌓으라는 그 말씀도 굉장히 와닿았고요. 정말 좋은 말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설명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전공이랑도 되게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알아듣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좀 저희 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